소설 읽는 시간, 여행 시절 이경란. 주경이 살던 곳도 기숙사였다. 캠퍼스 동문을 나와 큰 길로 한참 걸어 내려오면 왼쪽에 주경이 있는 납작하고 긴 2층 건물이 보였다. 내가 든 기숙사는 오른쪽에 있었다. 운동부 숙소였던 그곳은 전혀 기숙사답지 않게 생긴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은 없었던가 늘 열어두었던가 그랬다. 그와 달리 건너편 여학생 기숙사의 대문은 밤 10시면 어김없이 닫혔다. 초록색 철제문에 붙어 안쪽을 들여다보는 지각생들이 밤마다 한둘 보인다고 했다. 문은 지각생들의 애를 태우며 20분가량 굳게 닫혀 있다가 다시 열린다고. 학생들은 잔뜩 주눅이 든 모양새로 아마 그것은 꾸며낸 모습이었을지도 잠깐의 꾸지람을 듣고 사감의 눈치를 살펴가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방문을 닫자마자 그날이 지각에 대해 무용담을 펼치듯 룸메이트와 수다를 떨었을 것이다.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지어졌다. 기숙사란 곳은 어디나 다 똑같은지도 모른다. 나는 잠시 책을 엎어두고 창밖 멀리로 눈길을 보냈다. 길 건너 야산은 아직 아무 빛도 얻지 못했다. 군데군데 물이 지은 리기다 소나무만이 겨우내 지친 솔잎을 매달고 있었다. 솔잎은 초록이 돼 싱그러운 맛이 없다. 영하 20도를 예사로 찍곤 했던 추위에 시달려서인지 피로해 보였다. 바싹 마른 화렵수 가지 끝에 봄물이 한껏 오른 새순이 눈을 틔울 즈음이면 솔잎도 생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숙사에 살던 시절의 우리는 그 새순처럼 연두빛 물이 올라 날마다 싱그러웠고 마음은 아직 여리고 순했다. 내가 2년간 살았던 기숙사도 정확하게 밤 10시면 철문을 닫았다. 문은 그 자체로 시계나 다름없었다. 철문이 닫히기 전 가까스로 세이프인, 그러고는 룸메이트와 함께 그날의 주요 사건을 복기하던 밤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때의 천진했던 표정들과 쓸데없이 진지했던, 그러나 진지함은 감춰둔 채 시시껄렁한 잡담들로 채우곤 했던 밤들. 그러다 어느 밤인가는 각자의 우울과 감상으로 빠져들어 헤드셋 안으로 숨어들거나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곤 하던 밤들. 우리는 적어도 함부로 던져진 인생은 아니었다. 왜 하필 이 시대에? 라고 말하기에는 그전 시대보다 나았고 혹은 풍요로웠고 무엇보다도 그 시절이야말로 오랜 인내 끝에 도달한 종착점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작용했다. 그것이 출발점의 다른 이름임을 모를 정도로 바보들도 아니었고 부산한 식당에서 규격화된 식판을 들고 앉는 우리들에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메뉴를 매일 공유한다는 견고한 동질감과 대화 중 무시로 튀어나오는 다양한 사투리로 인한 이질감,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엘리트의식이 기본값으로 깔려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엎어두었던 책을 다시 들어 제목을 새삼스럽게 확인했다. 여행 시절. 테마소설집인 책은 중국의 신진소설가들이 아시아 각국의 여행을 모티프로 쓴 단편소설 10편을 담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가 이어졌고 한국은 그 다음이었다. 나는 도입에서 벌써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고 말았다. 급한 번역이라고는 했으나 한 편 한 편 읽는 동안 마음이 신압으로 한가로워져서 마치 진짜 여행이라도 떠난 듯 느긋해진 차에 위 대목을 맞닥뜨리자 이 독서가 일이라는 생각마저 잊을 정도였다. 아닌 게 아니라 작업 책상에 앉지 않고 소파에 깊숙이 등을 묻은 채 커피를 마시며 책장을 넘기던 중이었다. 학생도 교수도 타이완에서 온 럭비 선수를 흥미로워했지만 정작 나는 운동부 외에는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했다. 단지 한 명, 주경을 제외하곤. 길 건너 기숙사에 살던 그 아이,
한국을 떠나올 때까지 끝내 가보지 못한 남쪽의 도시에서 올라왔다던 주경을 알게 된 것은 같은 럭비부였던 그 지역 출신의 현 덕분이었다. 녀석은 팀의 에이스였다. 덩치 하나로 견디는 나와는 수준이 다른 운동신경과 균형 잡힌 신체를 갖고 있었고 성격도 쾌활한 편이었다. 럭비는 거친 운동이지만 운동장을 벗어난 현에게서는 거친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주경과 함께할 때면 땀내나는 운동복이 아닌 폴로 셔츠에 면바지 차림으로 프레피 같은 느낌을 풍겼다. 현의 등번호는 2번. 2번은 후커였다. 1번인 내가 스크럼에서 밀리면 녀석이 후커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녀석과 어깨를 걸고 상대팀과 겨루다 보면 마치 팀 전체가 아니라 녀석을 위해 온 힘을 쥐어짜내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했다. 어쨌거나 스크럼에서 버티기, 그 하나의 기대로 덩치만 컸지 운동신경은 다른 선수들에 못 미치는 나의 유학이 순조롭게 성사되었던 것이니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밀릴 수는 없었다. 타이페이의 가장 유명한 딤섬 가게에서 내가 달성하고 또 경신한 딤섬 많이 먹기 기록은 이후 20년간 깨지지 않았는데 그 기록이 바로 그 무렵에 세운 것이었고 나는 그야말로 딤섬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내가 현과 함께 그리고 우리 팀과 함께 딤섬 먹던 힘까지 짜내봤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럭비는 비인기 종목이었다. 그러나 가을이 되어 경쟁학교와의 정기전이 열리면 그때만큼은 반짝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양교 학생들은 경기 규칙도 잘 모르면서 그저 고래고래 응원가를 부르는 재미에 럭비를 관전했지만 말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기대었던 등을 고쳐 세웠다. 의심의 여지 없이 내 모교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만에서 온 럭비 선수, 1번 포지션, 기숙사라는 단어에서는 30년 넘게 잊고 있었던 그 아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작가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주하오, 중국의 신인 작가. 작가는 94년생이었다. 출생지는 언급되지 않았고 창작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 나이로 이제 겨우 28이니 그럴만했다. 기숙사의 문을 10시에 닫았다는 건 당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연히 취재를 바탕으로 했을 것이다. 본인의 체험이 아닌 가까운 사람의 추억에 기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사람. 나는 자연스럽게 작가 이름을 다시 살피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성을. 중국에서 주씨는 흔한 성이다. 이제 약간의 추리마저 막혀버렸다. 그보다 아주 당황한 점은 그 아이의 성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곰곰이 기억을 뒤적여본 결과 그 아이의 성을 아예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름만으로 서로를 불렀고 그 아이의 경우에는 아마 끝글자였을 완이라고만 했으니 완. 1번 포지션에 그보다 잘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모교의 이야기가 맞는가? 럭비부를 보유한 대학이 몇 군데나 될까? 학교의 동문으로 내려가다 만나는 왼쪽의 여학생 기숙사와 오른쪽의 럭비부 기숙사라면 모교의 사정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94년생 작가라면 어쩌면 완의 아들이나 조카일 수도 있을까? 혹은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연결된 사이가 아닐까? 완은 후커인 현과 곧잘 어울렸다. 초등학교 동창생인 현은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주류 도매상이었던 현의 집 창고에서 함께 공기놀이나 딱지치기를 하기도 했다. 중고등학교 6년간의 공백을 메꾸는 건 일도 아니었다. 현은 고향에서 제법 유지로 통하는 집안 배경을 잘 아는 내가 반갑고 든든한 모양이었다. 나 또한 조금은 파란 꿈을 품고 상경했다지만 가끔 두렵고 막막해지던 서울 생활에서 현 같은 친구, 급할 때는 듬직한 보디가드 역할까지도 기꺼이 수행해줄 친구가 고마웠다. 게다가 오로지 진학을 위해 축구에서 전향하여 비인기 종목을 택한 현은
그에 대한 열등감을 은근히 내비칠 때가 있었는데 운동부가 아닌 친한 친구가 있음을, 그것도 여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눈치였다. 현은 그 정도로 순진하달까 순수하달까 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 현이 완과 붙어 다니는 일은 자연스러웠다. 우리말이라곤 욕만 유창하다며 완을 놀려먹는 현과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싶게 말이 서툰 완은 나란히 앉아 어깨를 치며 장난질을 했다. 그들이 서로의 어깨를 칠 때면 툭툭이 아니라 퍽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넘치는 힘과 여유가 내게까지 전해졌다. 기숙사에서 몇 걸음 내려가지 않은 큰 길가에 제과점이 둘 있었다. 하나는 영문 이름이었고 하나는 한글, 정확하게는 한자음을 한글로 쓴 이름이었다. 딸기 빙수를 먹던 어느 봄밤, 한자를 냅킨에 써주었을 때 와는 대만식 발음으로 읽어주었다. 리화탕. 리화는 길 건너 학교 이름이었지만 우리가 주로 만났던 밤 9시경에 자리를 차지하거나 빵을 사러 들르는 손님은 거의 기숙사 학생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완과 현의 앞에 수북하게 쌓인 만큼의 빵을 먹거나 사지 않았다. 완과 현은 그 시간까지 남아있던 빵을 언제나 종류별로 2개씩 쟁반에 담았다. 1시간은 그 빵을 해치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내가 빵 하나를 천천히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비어버린 쟁반을 앞에 두고 싱글거리며 기다렸다. 마치 굉장한 목표를 조기 달성이라도 한 양 의기양양한 미소였다. 와는 자주 딤섬 가게의 기록을 자랑삼아 말했는데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아들은 건 2학기도 더 지나고 나서였다. 중어중문과 학생이라고는 해도 내 중국어 실력이 완의 우리말 실력보다 나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는 중국어 욕은 하나도 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말 욕도 못했다. 네가 중국을 알아? 너는 대만이잖아. 주경은 가끔 도발적인 말도 서슴없이 했다. 본성이는 말하자면 대만 토박이 같은 존재들이라 뒤늦게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을 싫어했다. 일본이 패망한 후 요직은 인구 비율로는 얼마 되지 않는 외성인들이 모조리 차지하다시피 했고 이런저런 역사적 불행이 거기 관련되어 있었다. 주경의 질문은 단순한 문장이었으나 그 내용은 너무 많은 것을 건드렸다. 저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모국어로도 원활하게 할 자신이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똑같은 문장 구조로 된 반문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도 그건 더할 수 없이 훌륭한 반격이었다. 네가 북한을 알아? 너는 남한이잖아. 주경은 아니 그건 다르지 어떻게 그게 같아? 라고 발끈하면서도 중국어로도 한국어로도 설명하지 못했다. 우리의 모국어가 다르고 또 우리의 외국어가 서툴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 이쯤에서 출판사로 이메일을 보내볼까 하는 유혹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작가들의 정보를 좀 더 알려줄 수 있는지 혹은 한국편을 쓴 주하오 작가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물어볼까 망설였다. 번역을 하다 보면 저자에게 따로 연락을 취할 일이 덜어 생긴다. 치명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나로 말하자면 상황이 허락하면 곧잘 질문과 의논을 해온 편이다. 특별히 까다로운 저자가 아니라면 흔쾌히 답을 주었고 에이전시와 출판사를 징검다리처럼 거쳐서 소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뭐랄까 이번 같은 테마 소설집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번역이 아닌데다 단지 작가에 대한 호기심으로 따로 연락을 시도하기가 마뜩찮았다. 공과 사의 구분이라고나 할까? 궁금증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니까. 작가가 완의 아들이라도 된다면 혹은 조카라도 된다면 그건 중요한 일일까? 30여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억에서조차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완. 심지어 이젠 현조차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꼭 알아야만 한다면 고향의 가족을 통해
수소문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연락이 닿고 나면 그 다음은 몇 번 반갑게 만나거나 가끔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은 끊어진 인연을 잇는 행위가 초래하게 될 불편함과 어색함, 그리고 어떤 잉여의 느낌이 얼마나 시시한지 조금은 안다. 최근 몇 년간 SNS를 통해 연결된 과거의 몇몇 인연들이 내게 가르쳐 주었다. 그 학교의 진정한 축제는 가을에 열리는 경쟁학교와의 정기전이었지만 봄에 열리는 축제도 놓칠 수 없는 재밌거리였다. 주경과 현은 그 며칠 전부터 축제 때 한몫 잡아야 한다며 들떠 있었다. 셋이서 할 수 있는 한몫 잡기에 뭐가 있을지 두 사람은 밤마다 머리를 맞댔다. 현의 집에서 술을 가져다 팔기엔 일이 너무 크고 복잡했다. 내가 서울에 오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이라도 걸 듯한 기세로 술을 퍼마시는 것이었다. 대만의 대학생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학교 앞은 골목골목 술집으로 흥청거렸고 술을 파는 카페는 해가 뜰 때까지 문을 여는 곳도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서도 술에 관해서라면 우리 셋 누구도 집착하지 않았다. 우선 현과 나는 재미가 없었다.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아서였다. 취하지 않는 술을 마시기란 끊임없이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공짜인 물에 비해 술은 너무 비싸다는 것도 이유였다. 우리 용돈으로는 끝갈 때 모르는 주량을 감당할 수 없었다. 주경은 술보다 커피를 즐겼고 한 잔으로도 빨개지는 얼굴 때문에 술을 부담스러워했다. 단정한 아이였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날 밤 우리 셋은 학교 앞 으슥한 카페에 모였다. 주경이 사탕과 각종 부자재가 든 커다란 비닐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다. 사탕 부케를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한 사람은 주경이었다. 현과 내가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리 만무했지만 주경은 자신이 가르쳐주겠노라 호언했다. 커피 한 잔씩으로 밤새 자리를 차지하기엔 우리도 염치가 있었으므로 맥주와 안주를 시키고 탁자와 빈 의자 위에 재료를 수북하게 올려두었다. 주경의 솜씨는 썩 훌륭했다. 우리는 옆에 앉아 술만 축냈던 것 같다. 럭비공이나 좀 다룰 수 있었을까. 자잘한 사탕과 조화, 리본 같은 것들은 보기만 해도 뱃속이 간질거렸다. 초록철사로 사탕과 꽃을 엮고 리본으로 묶을 때 주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옴지락거렸다. 나는 도리 없이 주경의 입술을 훔쳐보았다. 주경이 눈치채지 않도록, 현이 절대 알아차릴 수 없도록. 그 밤이라면 지금도 또렷이 떠올릴 수 있다. 기숙사에 외박 신청을 하고 결전에 임하는 마음으로 카페에서 지샌 그 밤의 어떤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둑한 조명 아래 푸실한 어깨 높이 칸막이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 아주 낮게 웅얼거리던 젊은 남자의 말투는 단호했으나 한편 비열했다. 아니, 비열했던 것은 말투가 아니라 말의 내용이었지. 잘 알겠지만 혹시 이 일이 드러나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이미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이니까 이해해 줄 줄로 믿는다. 부디 끌어들이지 말라. 목소리의 주인을 상상했다. 조명의 빛깔을 고스란히 반사하는 하얀 와이셔츠에 졸라맨 넥타이, 힘얼건 얼굴과 기다란 손가락, 차가운 금속 안경테까지 내가 떠올릴 수 있었던 이미지란 얼마나 가소로운 클리셰였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환멸과 혐오로 곤두선 신경은 부정할 수 없이 불안과 두려움의 다른 형태였다. 현과 나는 칸막이 너머의 목소리가 이쪽과 무관한 세계라 생각했으나 동시에 무관하지 않은 현실임을 알았다. 그리고 알고 있음을 탁자 아래의 끈끈한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들이 떠난 뒤 카페의 사장은 사회인을 욕했다. 어린 학생이 위험을 모조리 뒤집어쓰도록 종용하는 게 정의고 민주냐, 저게 후배에게 할 짓이냐, 개새끼. 탁자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사탕과 조화와 리본을 숨기고 싶었다. 우리가 자리를 뜨고 나면 사장은 또 한바탕 걸쭉한 욕설을 뱉을지도 몰랐다. 때가 어느 때인데 저따위 짓을. 어쨌거나 5월이었는데, 캠퍼스에 철쭉이 흐드러지던 5월이었는데
화염병을 드는 학우가 있다고 해서 사탕부케 따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였을까? 그런 식이었다. 우리에게 뭉텅이로 주어진 자유와 젊음, 소리내어 말하기엔 다소 유치한 낭만, 이런 것들은 항상 위협받았다. 최루탄 입자가 매캐하게 남아있는 캠퍼스의 공기와 지나치게 자주 맞닥뜨리는 대자보의 절박함과 목덜미를 잡아채는 확성기 소리에 숨을 조금 죽이며 고개를 약간 떨어뜨리게 만드는. 밤이 깊어질수록 카페의 공기는 탁해졌고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대화는 마침내 완전히 중단되었다. 거의 혼자 만들고 있던 사탕부케는 이미 흥이 깨져버린 놀이였다. 나는 괜한 짓을 시작했다는 후회와 시작한 건 끝을 맺어야 한다는 오기 사이에서 졸음과 싸웠다. 졸음은 알다시피 싸움의 상대가 아니다. 흠칫 놀라듯 잠에서 깨어나 보니 와는 고개를 젖힌 채로 혀는 탁자에 엎드린 채로 잠들어 있었다. 우리 외의 손님은 없는 듯 했고 사장도 조는지 음악마저 끊어져 있었다. 우리는 불과 몇 시간 만에 폐잔병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혀는 담벼락에 늘어진 덤불을 공연히 후려쳤다. 다음날 10개의 사탕부케를 들고 학교에 도착한 우리는 이미 한몫 챙겨보자는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노천극장 입구에 나란히 주저앉아 조금 졸았던 것 같다. 어휴, 그만 졸고 가자. 현이 머리를 툭 건드렸다. 나는 현과 완의 빈손을 물끄러미 보았다. 둘은 손바닥을 활짝 펼쳐 보이며 씩 웃었다. 다 팔았어. 이런 걸 사는 정신없는 놈들이 있을 줄 몰랐지. 관중이 없었다. 경기 자체도 많지 않았다. 농구만 해도 선수들은 젠체하기에 좋았다.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들, 그들의 남자친구에게 선심을 쓰며 입장권을 건네는 그들의 미래는 탄탄했다. 경기도 자주 열렸다. 야구부는 더욱 화려했다. 졸업과 동시에 프로팀에 스카우트 되는 것이 정해진 순서였다. 그들에겐 입장권 선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야구부에는 이미 엄청난 스타들이 여럿 있었고 그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아이스하키의 경우는 여러모로 달랐다. 태릉에서 열리는 경기의 입장권은 아무나 구경할 수 없었는데 중요한 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벌써 진로와 상관없이 너무 많은 것을 노리고 있었다. 그것들은 대부분 출생과 동시에 결정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였다. 비정기전은 오류독의 럭비 전용구장에서 열렸다. 양팀의 선수와 최소한의 스태프만 참가하는 조촐한 경기였다. 어떤 때는 쓸쓸하기까지 했다. 주경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랬다는 말이다. 학교에서 럭비구장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가며 도착한 주경의 출연에는 모든 선수들이 함성을 지르고 휘파람을 불었다. 그야말로 왕림이라고 할 만했다. 현이 주경이 앉은 다 해봐야 몇 단 되지 않는 스탠드로 뛰어가 인사를 나눌 때는 함성이 시기 어린 야유로 바뀌었다. 현이 혼자 뛰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는 뒤따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2, 3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할까 망설이기만 하다 주경이 손나팔을 만들어 완! 파이팅! 하고 외쳤을 때 쭈뼛거리며 양손을 들어 올렸다. 야유의 대상은 현에게서 나로 바뀌었다. 나는 귓불과 얼굴 그리고 아마 발뒤꿈치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을 것이다. 언제나 짧은 토막말만 주고받았던 완에게 체중이 100kg가 넘는다던 완에게 이렇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내면이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나는 편리하게도 어느 정도 무시했었던 것 같다. 변명하자면 우리의 소통이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친한 사이였다. 거의 매일 밤 제과점에 모여 빵을 나누고 약간은 들뜬 공기를 함께 호흡하고 때로는 엉망이 된 기분을 위로하는 시간을 공유하던 사이를 글쎄 친하다고 할 수 없다면 대체 어떤 사이가 친한 사이인가. 그러나 친하다는 단어만으로는 무언가 명쾌하지 않은 어떤 느낌이 그때 존재했었음을 이제 와서 더듬어 보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와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마도 대만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생존마저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같은 과 동기 둘의 때이른 부고가 요 몇 년 내 불청객처럼 찾아들었으니
게다가 그와는 무관하게 완과 나의 기억은 어딘가에서 만나 얼마간 나란하다가 어딘가에서는 어긋날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을 완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현이 바닷가에 콘도를 예약하고 우리는 기차에 올랐다. 여행 경비는 축제 때 사탕 부케로 챙긴 한 몫으로 충당했다. 1박 2일의 짧은 여행에서 내 기억에 뚜렷이 남은 사건은 딱 하나뿐인데 그건 바다도 아니고 오가는 여정도 아니다. 콘도의 발코니에 조르륵 앉아 컵라면을 먹었던 일이다. 현을 가운데 두고 앉아 멀리 철썩이는 파도를 눈에 담으며 나는 그렇다 쳐도 현의 속도조차 완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3분간 기다려 익힌 면발을 완은 그보다 짧은 시간에 들이마시듯 해치우고 일어섰다. 그 순간 옆 발코니에서 들려온 탄성. 아, 혼자가 아니야. 2명이나 더 있었어. 완의 몸집에 가리었던 현과 내가 동시에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라면가락을 입에 문 채였다. 그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실내의 일행에게 이 재미난 상황을 전하러 급히 들어갔고 완은 잘 모르겠다. 그때는 완이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어 안타깝다고 생각했던가 아니면 다행이라 여겼던가. 다시 생각해보니 완이 그 상황을 몰랐을 리 없을 것 같다. 완은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지만 거대한 몸에 대한 자부심과 그건 어쨌든 선수로서 유리했다. 돈중에 보이는 몸에 대한 열등감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듯하다. 하지만 이런 짐작은 나의 막연한 느낌일 뿐. 그때의 우리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기분 나쁘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언어적 능력도 태도의 세련됨도 갖추지 못했다. 5월이 되면 캠퍼스가 들끓었다. 내가 다닌 학교는 그 무렵 학생운동의 메카가 되어 있었다. 넓고 긴 백양로로 통하는 정문에는 늘 전경들이 깔려 있었다. 어떤 때는 전철역 입구에도 진을 치고 있었다. 나는 주로 기숙사와 학교를 오갈 뿐이었지만 정문으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은 수시로 가방을 열어 보이는 굴욕을 당했다. 싸움이 격렬했던 날은 기숙사 근처에도 최루탄의 매운내가 가시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내게는 남의 나라 일이었을 뿐이다. 우리가 2학년이었던 그 해는 분위기가 전과 사뭇 달랐다. 아무도 내게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다급해 보였다. 기숙사나 운동장 바깥으로 몇 발짝만 내디뎌도 저 밑바닥에서부터 일어선 분노와 공포의 파도가 엄습했다. 대만만큼은 아니었지만 6월의 서울은 더웠다. 습하거나 뜨거운 공기가 운동장과 캠퍼스의 지표와 도로를 달구고 열기를 훅훅 뿜어 올렸다. 그날 돌은 던지던 사람만 던지는 줄 알았던 우리마저 어느새 동문 근처를 벗어나 정문 가까이 가 있었다. 현은 한 번도 서보지 않았던 자리에 버티고 섰다. 럭비공을 던지던 팔로 돌을 던졌다. 현의 돌은 다른 누구의 것보다 멀리까지 날아갔을 것이다. 나는 학생들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배열의 앞쪽까지 나아갔다가 뒤돌아 캠퍼스 안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손수건을 접어 눈 아래를 가린 선두의 남학생들과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남학생들을 거르고 재빨리 여학생들의 얼굴을 훑었다. 주경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우리 동기였던 아이가 직격탄을 맞고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날이었나 보다. 그때까지 큰 관심이 없거나 없는 척하던 여학생들이 하이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전철 손잡이만큼 커다란 귀고리를 단 여학생들이 대운동장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그들은 바위와 보도블록을 깨는 남학생들 옆에서 맨손으로 돌을 걸어모아 양동이에 담았다. 코와 굽이 까진 구두에 내려앉는 뽀얀 먼지에 미간을 찌푸리면서
한 번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 적 없었던, 적어도 그렇게 보였던 그들이 곱게 손질한 손톱이 부러지도록 돌을 모으고 옮겨 담았다. 나도 그들과 함께였다. 땀과 눈물이 섞여 뺨을 타고 흘렀다. 우리는 눈화장이 시커멓게 번진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팔뚝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무섭다. 너무 무서워. 이제 그만 가자. 간혹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도 무서웠다. 돌이나 화염병을 던지는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다 끌려간 아이들은 또 얼마나. 직격탄을 맞은 아이는, 그 아이를 부축한 아이는 입학 25주년이 되던 해에 홈커밍 데이 행사가 열렸다. 그날 가장 반가웠던 얼굴들은 기숙사 친구들이었다. 한솥밥의 힘이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대강당에 모여 신나게 아카라카를 외치며 응원가를 불렀다. 중년이 되어 외치는 아카라카는 예와 아주 다르지는 않았다. 아파트의 인트로인 초인종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광란의 함성을 내질렀다. 사회에서 맛본 좌절과 세월이 가져다준 회한을 털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함성으로 강당을 흔들었다. 마침내 흥분이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다음 순서를 예감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 아이는 모두의 가슴에 별이 되어 박혔지만 뒤에서 부축하던 아이는 머리숱이 헐렁해진 중년이 되어 의자에 몸을 묻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이대자 그는 숨을 몇 번 골랐다. 들숨은 처음부터 흐느낌이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자신에게로 옮겨갔으나 베테랑 아나운서답지 않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아이에게 갚지 못할 빚을 졌음을 아프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학생들이 줄을 지어 한 곳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 차림의 여학생 무리는 문과대 혹은 가정대에서나 가능했다. 그렇다면 주경도 대운동장으로 흘러간 행렬을 쫓았다. 주경은 역시 거기에 있었다. 나는 어디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싶었지만 그늘은 없었고 쉽게 숨겨지는 몸도 아니었다. 아주 멀리에, 그러나 주경의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는 곳에 섰다. 주경은 돌을 모아 양동이에 담으면서 팔로 계속 얼굴을 씻었다. 운동장이란 원래가 땡볕임을 감안하더라도 주경이 씻어낸 것이 땀만은 아니었음을 내가 알아챘던가. 그때만 해도 그들의 저항과 싸움을 나는 잘 알지 못했으며 알 필요도 없었다. 내게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선수 생활과 그럴듯한 졸업장이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길었던 내 나라의 계엄이 해제된 일이 그날과 그날의 주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여름해가 뉘어지려면 한참 남았던 시간에 운동장에서 돌을 나르던 행렬도 잦아든 그때 구석에 아직 남아있던 주경에게로 갔다. 주경의 얼굴은 땀과 눈물과 두려움과 피곤으로 엉망이었다. 집에 가자. 주경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왜 집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을까? 기숙사로 가자. 백양로에서 기숙사로 가는 샛길로 접어들 때까지 나는 집과 기숙사를 모국어와 외국어로 번갈아 되뇌면서 걸었다. 숲과 야산을 가로지르는 샛길을 벗어날 즈음에야 주경은 손목을 걷어들였다. 학교 안과는 비교할 바 아니었지만 그쪽도 공기가 매캐했다. 주경의 새빨개진 눈에 아직도 눈물이 맺혀들었다. 최루탄 때문이라고 변명조차 하지 못하던 주경의 그 얼굴이 어떻게 그 전까지의 어떤 얼굴보다도 맑고 순해 보였을까. 완은 그랬구나. 그때 완이 내 손목을 잡았었구나. 나로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일이다. 그날 완이 나를 기숙사까지 데리고 왔던 것조차 명확하지 않다.
사실은 대운동장에서 기숙사까지 언제 어떤 경로로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 나의 기억과 완의 것과 어긋난 것일까? 혹은 그 대목은 소설적 허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어쩌면 완의 마음조차도 작가가 지어낸 건 아닐까? 소설의 내용을 현실로 착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허구인지 가늠해 보려는 노력은 얼마나 부질없는가. 그것을 잘 알면서 더욱이 이토록 오래전의 일을 두고 나는 마음이 서서히 일렁임을 느꼈다. 소설의 주경이 나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서술자는 분명 완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에 와서 일렁이는 마음은 무척 당황스러웠다. 아무리 그 마음이 충분히 성숙하고 심지어 노화하고 있는 나의 그 시절의 파릇한 완을 향한 애틋함이라고 해도 이건 무척 우스운 일일 터이다. 럭비부에서는 나를 현의 여자친구인 양 대했고 내 친구들도 간혹 그런 태도를 보였다. 누구도 완과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았다. 그랬다 한들 현과 내게 별다른 사건이 없었던 것만큼이나 완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는, 아니 나는 그런 면에서 다소 둔한 편이었음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소설에는 사실을 넘는 진실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나? 책을 덮고 집을 나섰다. 산책할 시간이었다.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나는 눈과 허리, 목과 어깨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침을 맞아보기도 하고 도수 치료를 받아보기도 했다. 두 가지 모두 그때뿐인 임시방편 같아서 최근에는 오히려 운동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을 벗어나 남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온 후 오전 한 차례는 꼭 오래 걸었다. 얕고 좁은 개울 양옆의 산책로에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오갔다.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팬데믹이 해를 넘기고도 숙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역병에 익숙해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천변이나 호숫가로 쏟아져 나왔다. 마스크는 사람들의 표정을 가려주었다. 수십 년 삶의 이력을 새긴 얼굴을 숨기고 타인과 엇갈릴 때 나는 짜릿하면서도 한편 안심이 되었다. 봄볕은 다사로웠으나 아직은 맵찼다. 며칠 전 내린 비로 불어난 물은 한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먼 곳과 가까운 곳을 파트 교차해가며 바라보면 눈운동이 되어 그것도 좋았다. 노안의 진행을 둔화시키려는 시도인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른다. 의식하지 않는 사이 시선은 가장 먼 지점으로 가 있기 일쑤였다. 징검다리를 이쪽 저쪽으로 건너면서 한참 걷다 보면 미친 듯 오르는 집값에 떠밀려온 주제에 마음이 넉넉해진다. 그동안 버둥거리며 매달려 있던 서울이란 곳은 어쩌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부쩍 선명해졌다. 서울살이가 그랬다. 한때는 기특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확신했으나 척박한 토양마저 비바람에 쓸려가 버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깨깨 마른 뿌리가 흉물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격이었다. 오래전 그때 우리는 각자 빛나는 별로 만나 하나의 별자리를 일으켰었는데 죽영, 소설 속 이름을 한 글자씩 가만히 발음했다. 현의 이름은 제대로인데 나는 왜 죽영인가? 와는 내 이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비슷한 이름을 지어낸 걸까? 그것도 아니라면 작가가 변형한 이름일까? 내 이름은 주경이다. 대주 꽃뿌리영이 아니라 구슬주 빛경. 현이 주경이라 부를 때 와는 죽영으로 알아들었던 것일까? 완이 정말 우리말의 연음을 이해했던 것일까? 이제 와서 그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중요한 일. 요즘에 나는 이전에 중요하다고 여겼던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적어도 그렇게 느끼게 되었다. 하루 2차례의 산책과 2끼의 식사,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일정량의 번역, 그리고 잠들기 전 볼 영화를 고르는 일, 굳이 정리하자면 이것들이 나의 중요한 일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책을 다시 펴들었다. 이건 내게 중요한 일이다. 소설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읽고 번역하는 나의 일상이라서.
중년의 한국 여성이 들어올 때마다 긴장이 된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분 좋은 설렘이다. 주경이 우연히 문을 열고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한국인 관광객 중 이곳 융캉제에 한번 들르지 않는 이가 있을까. 융캉제의 유명한 가게는 따로 있지만 여기도 평판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오래전의 딤섬 먹기 대회 사진이 가게에 걸려 있는데 그때 TV에 소개된 일을 말하는 이가 지금도 있다. 민망하다. 그럴 때면 나의 민망함보다 가게의 매출이 중요하다고 자기 암시를 한다. 때로는 사진 속 인물이 아닌 척 해보지만 내 얼굴과 몸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서 먹히지 않는다. 그럼에도 혹시 주경이 들어선다면 나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거꾸로 내가 주경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리라. 언젠가는 사진이 제 역할을 할 기회가 올까. 재미있는 일도 있다. 간판에는 분명히 딤섬 뷔페라고 되어 있는데 열이면 9은 내 가게를 딤섬 뷔페로 잘못 알고 들어온다. 심지어 여행 가이드조차 그렇게 오해한다. 알파벳으로 쓴 부케와 뷔페가 얼핏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다 요는 딤섬과 어울리는 단어는 부케가 아니라 뷔페이기 때문이겠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해하다가 부케처럼 꼬치에 꿰인 딤섬 다발을 보고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그때의 우리는 장사에 소질이 없었다. 현은 주경이 조는 동안 지나치는 커플들에게 사탕 부케를 공짜로 안겨주었다. 부케는 금방 동이 났다. 나는 가까스로 하나를 빼돌려 가방 안에 감추었는데 그 며칠 후 기숙사 방에서 사탕이 다 뽑혀나간 부케의 잔해를 발견했다. 오밀조밀한 조화와 하얀 리본만 방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젠장, 그걸 먹어치우는 놈들이란. 뭐든 눈에 띄면 먹고 보는 녀석들과 그 일로 싸우자니 치사했다. 그보다는 현에게 들키기 전 잔해를 수습하는 일이 급했다. 조화와 리본은 이제 계산대의 서랍 안에 들어있고 입구에는 사탕 부케의 사탕 대신 딤섬을 채워 만든 모형이 세워져 있다. 주경은 영영 안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한 번쯤은 올지도 모른다. 딤섬 부케라니 얼마나 굉장한 유머인가. 완에게 이런 유머 감각이 있었던가. 슬며시 웃음이 났다. 모형은 완답게 아주 커다랄 것 같다. 큼직하고 화려한 빛깔의 조화와 구불구불한 리본,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있는 거대한 몸집의 완. 완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의 딤섬을 전처럼 해치울 수 있는지. 책에서 눈을 떼고 중년의 완을 상상한다. 곱슬거리는 머리칼과 큼직한 콧방울, 주름이 선명하도록 접힌 뒷목, 광활한 등의 양쪽으로 늘어뜨린 굵은 팔과 손목, 그리고 두꺼운 손. 나의 손을 눈앞에 펼쳐들고 한참 바라본다. 봄물이 오르기 전의 나뭇가지를 닮았다. 그 시절 이후 30여 년간의 시간이 더 깨진 손. 나는 마디진 손을 뻗어 처음으로 완의 손을 잡는다. 부드럽고 따스한 공기가 나를 감싼다. 얼마만인가 이토록 안온한 느낌은. 완이 딤섬 부케에 나는 영영 안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한 번쯤은 갈지도 모른다.